전교 1등을 했던 아이인데 2등이었던 아이가 허위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얘를 따돌린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이제 괴롭혔던 전교 2등이었던 아이는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갔고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면요, 자녀의 대학 입시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그렇게 되면 부모들이 다 소송으로 갈 거예요. 중학교 3학년도 학교 폭력에 연루됐을 때 그 기록이 4년을 가니까 대입에 되면 그렇죠. 최근 지적장애 초등학생이 폭행을 당한 사건에 온 국민의 공분이 일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피해 학생 측에서 진술했던 내용들이 모두 사실로 이제 인정이 된다면 아마 가해 학생은 성관련학교 폭력 사안으로 학폭에서 이제 높은 선도일치를 받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한 4년 동안 한 600여 건 정도의 상담을 하면서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건 뭐냐면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법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조사권이 없어요. 결국에는 그 사안 같은 경우에는 피해 학생의 진술과 그 다음에 화장실 들어가는 CCTV 영상이 이제 직간접적인 증거일 뿐인데, 그걸 가지고 과연 학폭위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단정지어서 선돌치를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피해 학생의 진술만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해 학생은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 내리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가해 학생 측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학교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깊숙이 개입한 제 입장에서는 처분을 내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는 CCTV가 있고 또 화장실에 나오는 CCTV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황상 폭력을 당한 게 맞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은데 이게 직접적인 증거가 안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직접적인 증거라는 건요, 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인 거예요. 행위를. 근데 화장실을 들어가는 영상과 나오는 영상만 있어요.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영상은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 내에서 일어난 일은 피해 학생의 진술 외에는 없어요. 이게 만약에 가해 학생이 한 사람이 아니라 대여섯 명의 학생이라면 밝힐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6명의 아이들 중에서 한 명의 학생이 피해 학생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이 나오면 이거는 실체적 진실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한 명이다 보니까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학폭위에서 어떤 진술이 진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고심스럽다라는 거죠. 물론 정황상으로는 피해 학생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긴 한데, 교육지원청이라는 국가의 행정청이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에서 단순히 정황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까?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거죠. 쉽지가 않네요. 지금 원래는 이제 학폭위가 끝났어야 되는 시기인데 아직까지 안 열린 걸로 봐서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인가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 이 친구들은 또 만 9세이기 때문에 촉법소년도 아니고요, 범법소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범법소년은요, 아예 그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아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만 다른 이제 형법을 적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범법소년 자체는요 아예 그냥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경찰에 고소한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형사상의 책임을 물릴 수가 전혀 없는 거네요. 대신에 학폭위에서 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을 가지고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형사소송으로는 아마, 뭐 저는 변호사가 아니니까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이게 바로 현재 학교폭력의 현실이에요. 사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있는데 그 피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보니까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그게 현재 학교폭력의 현실이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는 학폭 관련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 휘말리지 않으려면 평상시 아이를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요,
학교 폭력은 자녀들의 자존감하고도 좀 연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학교 폭력의 가해 학생들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학교 폭력의 피해를 당하면 되게 오랜 시간의 상처를 겪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들한테 학교 폭력 교육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자녀들에 대한 양육 방식에 대한 교육, 자녀의 자존감 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현재의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학교 폭력을 우리 자녀가 피해 학생이 되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학교 폭력 예방의 핵심은요, 우리 자녀를 가해 학생으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부모들은 우리 자녀는 착해요, 우리 자녀는 공부 잘해요, 뭐 이런 인식을 갖다 보니까 우리 자녀와 학교 폭력은 별로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은 학교가 아니라 가정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오해와 갈등이 발생이 되었을 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부모들이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좀 기회가 좀 적다 보니까 자녀들이 자꾸만 오해와 갈등에 휘말리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학교폭력에 연루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자존감 교육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를 가해자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이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자녀들한테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존감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자존감 높은 아이를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보통 이제 젊은 부모님들은요, 자존감을 이제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자녀들을 되게 칭찬을 많이 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물론 칭찬, 부모들의 강력한 지지가 자녀들의 자존감을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부모들이 과도한 칭찬을 하게 되면요, 자녀들은요, 사랑상실 공포에 빠질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엄마 아빠한테 칭찬을 받기 위한 행위로 변질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정상실 공포에 빠질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제3자, 나를 위한 다른 이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행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야기는, 칭찬도 중요하지만, 칭찬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강력한 지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제 자녀를 키우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자녀의 자존감은 자신의 삶을 본인이 삶의 주체로 인식하면서부터 만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자녀의 선택의 폭을 조금씩 넓혀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체가 오로지 본인으로 인식을 하는 순간부터 자녀들의 선택과 판단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굉장히 신중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 아들이 그랬고요. 그래서 자존감 확립의 첫 번째는 부모의 지지와 칭찬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삶의 주체를 자녀들이 오로지 인식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어떤 자존감이 만들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폭 발생 시 대표적인 잘못된 대응 방식을 꼽으신다면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학교 폭력이 발생이 되면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맘카페에다가 글을 올려요. 어느 지역에서 저희 자녀가 학폭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이런 댓글 나오죠. 학교에 찾아가서 교장실에 들어가서 책상을 막 뒤엎으세요, 그런 얘기 나오고, 두 번째는 가해 학생을 만나서 경고하라는 이야기 나오고, 세 번째는 경찰에 고소하라는 이야기 나오고요, 네 번째는 변호사 선임하라는 이야기, 이 네 가지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학교 폭력의 어떤 부모 전문가로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네 가지는요, 사실은 경험하지 못한 제3자의 아무 말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학교 폭력에서요, 학교와 교사들은요, 권한이 없어요. 그분들한테 아무리 내가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학교 폭력이 끝나고 나서, 이 처리 과정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굳이 부모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게 전 잘못된 대응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가해 학생들을 만나서 경고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함부로 가해 학생들 만나서 말 한마디 하게 되면요, 아동학대로 고소당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여러 명의 피해 부모들이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던 부모들 굉장히 많아요.
절대 가해 학생하고 접촉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이제 경찰에 고소하라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경찰에 고소를 하려면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우리 아이가 명확하게 피해 학생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상대 학생한테 내가 9대를 맞다가 우리 아이가 1대를 때렸어요. 그럼 그거는 쌍방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경찰에 고소하게 되면 오히려 피해 학생도 기소가 될 수 있어요. 소년재판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으로 경찰에 고소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이제 변호사 선임하라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변호사 선임하는데 보통 500만 원에서 제가 최고 1200만 원의 선임 비용까지 제가 받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요, 재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심의에 들어가서 각 양측의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막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요. 대부분의 학폭위는요, 학생 중심으로 질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부모들한테 최종 발언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에 변호사한테 이제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이 시간 전체가 한 3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즉,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가지고 드라마틱하게 학폭의 결과가 피해 부모들이 원하는 것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변호사 선임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저는 부모님들이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명한 대처법은 어떤 걸까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은 뭐냐면요, 발생된 학교폭력의 자기객관화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학교폭력이 발생이 되면 발생된 학교폭력만 봐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크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이 학교폭력이 일어난 인과관계를 한번 봐야 되고요, 상대 학생과 우리 학생과의 관계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피해 학생, 우리 자녀의 양육관계도 봐야 되고, 우리 자녀의 교육관계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의 과정 환경들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거를 봐야 되냐면, 결국에는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부모들이 가장 먼저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자녀의 상처 치유예요. 그 상처의 치유는요, 대부분의 피해 부모들은 가해 학생들이 높은 선도 조치를 받으면 우리 자녀의 상처가 치유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게 영향이 있긴 하죠. 그러나 자녀의 상처 치유는요, 처리 과정에서 보여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피해 부모들이 자꾸만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에 집착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는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피해 부모들한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생된 학교폭력의 인과관계, 그리고 이 자녀의 어떤 양육관계, 자녀의 교육관계, 자녀의 성향, 이런 것들을 부모들이 한번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발생된 학교폭력에 대한 상황을 명확히 인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엄마, 난 걔하고는 되게 친했던 앤데 그냥 이번 기회는 화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감정 싸움으로 아니야, 끝까지 가야 돼 라고 해서 일을 굉장히 확대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자녀에게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발생된 학교폭력의 자기객관화가 좀 필요하고, 폭력의 유형을 봐야 되고, 그리고 개인 대 개인의 폭력인지, 그리고 다수와 개인의 폭력인지, 발생된 폭력이 지속적인 폭력인지도 봐야 됩니다. 폭력의 유형을 보고, 그리고 자기객관화를 한 다음에 이 사안을 가지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할지,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할지를 부모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부모들에게 학교 폭력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전에 우리 세대의 학교폭력은요, 소위 말하는 일진 아이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근데 요새 학교폭력은요, 모든 학생들이 다 가해 학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학교폭력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상담의 사례를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모범생인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연루돼서 가해 학생으로 선도조치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지속적으로 부모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하게 되면요, 그 가정은요, 지옥을 경험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학교 폭력에 피해를 입은 가정들이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들도 봤고요. 그리고 정말로 특목고에 입학을 해서 정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던 그 아이가 자해를 시도했던 경우들도 있었고요. 저는 너무나 극단적인 상황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부모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의 학업에만 관심을 둔다라는 게 사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한 번쯤은 자녀의 학교 생활을 좀 점검을 해보시고, 그리고 자녀가 교우 관계에서 문제는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자녀가 올바르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누구나 피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시죠? 그렇죠.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인 여학생인데 전교 1등을 했던 아이인데 2등이었던 아이가 허위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얘를 따돌린 거예요. 이 1등이었던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자퇴를 했죠. 자퇴를 하고, 자퇴하기 전에 이제 학폭으로 신고를 했는데 학폭에서 무혐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퇴를 한 거예요. 자퇴를 하고 2년 동안 조울증 때문에 집에서 요양을 했어요. 또 공교롭게도 그 어머님은 고등학교 교사였고, 근데 그 아이를 이제 괴롭혔던 전교 2등이었던 아이는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갔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 아이한테 엄청나게 애정을 쏟고 공부를 시켰겠죠. 계속 1등만 했던 아이예요. 특목고까지 갔던 아이가. 근데 그런 아이가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남자예요, 이 아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는 여학생이었고, 제가 말씀드린 남자아이인데 1등만 해왔던 아이가 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을 당하고 나서 자퇴를 하고 우울증 때문에 자해를 시도하고,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부모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부모들한테 학교 폭력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안 쓴다기보다 관심은 갖지만, 왠지 우리 자녀하고는 상관없는 일인 것 같아,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시죠. 지금의 학교 폭력의 문제는 가장 뭐냐면요, 즉시분리 조치가 3일에서 7일로 연장됐어요. 지금 정책이 제도상. 그리고 전문 조사관 제도가 생겼어요. 즉시분리 제도가 3일에서 7일로 연장이 되면요, 이거는 초등학교에서 발생되는 학교 폭력은 다 감정 싸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신고만으로, 그냥 어느 날 내가 쟤한테 괴롭힘을 당했어요, 제가 나한테 욕했어요, 아무런 증거 없이 신고만으로 상대 학생은 가해 학생의 그 지위를 받는 거죠. 물론 가해 학생이라고 지칭하진 않지만. 그럼 어느 순간 우리 애가 학교를 못 나오지 말래요, 학교에서. 왜요? 그랬더니 즉시 분리 조치를 요청을 해가지고 분리가 됐습니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전문 조사관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절차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학폭위 예방법에는요,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나서 21일 이내에 학폭위가 열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2달, 석 달 걸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워낙 많이 학교폭력이 발생되기도 하고, 전문 조사관 제도라는 절차가 하나 더 생기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진 거잖아요. 피해 부모들 입장에서는 더 큰 고통을 받는 거죠, 늘어진 시간만큼. 그리고 초등학교는 이제 돌봄 교실이 확대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돌봄 교실에서도 학교 폭력이 더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거기 관리 인력이 없잖아요. 물론 보조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다 못하실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럼 초등학교에서도 학교 폭력도 많이 발생될 거고, 더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보존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일들이 발생되냐면요, 지금도 학교 폭력은 다 소송으로 가거든요.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면요, 자녀의 대학 입시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그렇게 되면 부모들이 다 소송으로 갈 거예요. 중학교 3학년도 학교 폭력이 연루됐을 때 그 기록이 4년을 가니까 대입에 되면, 그렇죠. 졸업하고 4년이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의 문제가 아니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학교에서 발생된 학교 폭력은요, 졸업 후 4년이에요. 그러면은 중학교 때 발생된 학교 폭력은 대학 입시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거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는 애인데
억울하게 학교폭력으로 연루가 돼가지고 가해 학생으로 만약에 선돌출 당하게 되면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걸 가만히 있겠냐고요. 소송까지 가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의 학교폭력의 이 현실은요, 결국에는 감정 싸움으로 더 극대화될 거고 법정 소송으로도 확대될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문제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모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이번에 출간한 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라는 그 책에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녀와 대화를 할 때 자꾸만 아빠들이 이성과 논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제 아들이 자퇴를 선언하고 나서 아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이성과 논리로. 근데 어느 순간 아들하고 대화를 하고 나서 제가 느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에서 이성과 논리는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아빠들이 자녀하고 대화를 할 때 자꾸만 단절을 느끼는 거, 그 자녀들의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들이 자꾸만 자녀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이성과 논리를 갖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성과 논리는요, 여러분, 비즈니스 관계에서나 일어나는 일들이지 가족 간에는 이성과 논리는 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부모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관계의 핵심은요, 대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이성과 논리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먼저 공감해주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자녀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